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자, 담보물건인데, 담보물건은 사용 수익보다는 처분이 가능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요게 담보물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담보물건의 가장 기본적인 아까 특징,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다 가능한 자기 돈 받기 위해서 남의 물건을 유치하는 권리고, 질권은 전당포 생각해 보시라고 했죠. 자, 저당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으면서 등기상, 서류상으로만 지배하는, 그리고 돈을 안 갚으면 경매에서 자기 돈을 찾아가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담보물건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담보물건의 기본적인 특징이 첫 번째가 부종성이에요. 자, 이 부종성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당권이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한번 잡으면, 자, 우리가 남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남한테 돈을 빌려주고 우리 갑한테 1억을 빌려줬다면, 자, 우리가 갑을 믿을 수만 있다면 차용증만 가지고 돈을 빌려주면 되지. 심지어는 친구 사이에 돈을 빌려줄 때, 또는 가족 중에 동생이나 또는 처남 이런 쪽에 돈을 빌려줄 때는 구두상으로만 돈을 빌려주지 각서도 하나 안 써놓고 빌려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냥 돈 빌려주면 돼요. 그럼 흔히 우리가 구두로 빌려주던 차용증이나 현금 보관증을 받고 빌려주던 이런 걸 단순한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을 믿지를 못하면, 상대방의 부동산에 혹시 그 사람이 내 돈을 안 갚으면 그 사람의 부동산을 팔아서 내 돈을 찾아갈 수 있는 권리, 그렇게 담보를 잡을 때 흔히 우리가 저당 또는 은행이 건저당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저당권이라는 남의 주택을 돈 못 받았다고 경매할 수 있는 이 권리와, 경매하는 목적은 내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이 채권은 단순한 채권이 아니고 현금 보관증만 가지고 있을 때는 실제로 돈을 떼일 가능성도 많은데, 저 든든한 담보가 하나 있으면 돈 못 갚으면 저 집 팔아서 내 돈 찾아가면 되니까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하나 가지고 있죠. 이렇게 담보가 있는 채권, 담보가 되어 있는 채권, 그래서 좀 믿을 만한 요 1억, 똑같은 돈이라도 믿을 만한 1억을 우리는 피담보 채권. 그럼 피담보 채권이나 그냥 채권이나 어차피 내가 갑한테 1억 받을 채권이라는 것은 같아요. 다만 현금 보관증이나 차용증만 가지고 1억을 빌려줬을 때는 뭔가 불안한 그냥 채권, 그나마 저당권이 담보가 돼 있어서 돈을 못 갚으면 그 집 팔아서 내 돈 찾아서 내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많은 이런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채권을 우리는 앞으로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고, 그 담보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어 있는 피담보 채권을 우리는 저당권부 채권, 저당권이 붙은 채권. 혹시 보석이나 시계처럼 전당포 주인이 가진 권리는 질권이 붙어 있으니까 질권부 채권 또는 질권부 권리 이렇게 부른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냥 채권도 채권이고 피담보 채권도 채권이다. 다만 담보가 되어 있는 저당권이나 질권에서 담보된 채권을 이름을 붙이기를 그냥 채권이라고 하지 않고 피담보 채권이라고 부를 뿐이다. 이렇게 피담보 채권의 개념을 하나 정해놓고, 그럼 이런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의 관계가, 이런 질권과 피담보 채권의 관계가 어떻게 운명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부종성이라고 한다. 그럼 이 피담보 채권은 피담보 채권하고 유치권 또는 저당권, 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관계가, 부종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운명을 같이 하는 거다. 그럼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 저당권도 소멸해야 된다. 그럼 쉽게 말하면 피담보 채권이 죽으면 유치권, 저당권도 같이 죽으니까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부종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제 이 용어가 어렵지 안에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용은 여러분이
이미 살아가면서 법 공부하기 전에도 다 아는 거죠. 자, 쉽게 가죠. 은행에 1억을 빌려서 대출을 받았다가 은행에서 저당을 잡았는데, 그럼 내가 돈 1억을 갚아버리면 채권이 소멸했죠. 그럼 이제 내 집을 경매할 수 있는 저당권도 소멸하겠지. 그래서 돈 갚으면 담보도 사라진다. 그래서 비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이 소멸한다. 이게 부동성이다. 그럼 이게 유치권에서 비교해보면 세탁소 주인이 세탁비 안 준다고 남의 옷을 들고 있다가 갑이 세탁비를 갖다 주면 내가 갑한테 받을 채권이 사라졌죠. 그럼 남의 옷을 들고 있을 수 있는 권리도 사라져야 되니까 옷 돌려줘야지 이제.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 저당권은 소멸한다가 부동성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하나 보자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장사를 하는 상인의 입장이라면, 그럼 장사를 하는 상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했다면, 자, 내가 은행에 가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1월 1일 날 빌리고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을한테 은행에다가 저당을 잡혔다가 1월 15일 날 돈을 갚았단 말이에요. 그럼 돈을 1월 15일 날 갚았으면 갚을 돈이 사라지면 저당권 소멸이다 이다. 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했겠죠. 그렇죠? 그럼 저당권도 소멸했고 2월 1일 날 다시 돈 1억을 대출을 받을 때 또 은행에서 저당을 요구하겠죠. 자, 2월 15일 날 또 돈을 갚았다면 또 저당권이 소멸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장사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은 돈을 1억을 빌리고 한 달에 한 번은 1억의 돈을 갚았습니다. 보름 만에 갚았습니다. 장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럼 장사를 잘해서 이렇게 돈을 갚았다가 빌렸다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해서 3년을 했다면, 이렇게 해서 3년을 장사를 했다면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벌었어야 되죠. 여러분이 갑이면. 왜? 장사하면서 1억의 상품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 돈 빌리고 보름 만에 상품이 얼마나 팔렸길래 그 돈을 또 다 갚고 또 보름 만에 또 돈을 빌리고 할 정도면 장사를 굉장히 잘했을 텐데, 그럼 나중에 은행 잔고를 딱 보면 돈 빌린 게, 그동안 벌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 왜? 자, 3년 동안 이렇게 돈을 빌렸다 갚았다 할 때 저당권 설정하는 데 등기하고 소멸하면 말소하는 데 등기하고 또 설정하는 데 등기하고 또 말소하는 데 등기를 했으면 한 달에 2번씩은 등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3년을 하게 되면 등기만 72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등기를 72번을 하면 등기소하고 법무사한테 돈을 다 갖다 바쳤지 번 돈을 있냔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갑이 미련하게 할 게 아니라 은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당신한테 돈을 빌렸었는데 3년을 빌렸을 거다. 이렇게 3년의 결산기를 먼저 정한 다음에 미리 특약을 하기를, 두 사람 사이에 특약을 하기를 저당을 잡더라도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돈을 다 갚아서 영원이 되는 시점이 나오면 돈 갚으면 저당권이 소멸하는 게 부동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돈을 갚았다가 빌렸다가 갚았다가 빌렸다가 하게 되면 항상 저당권이 소멸해야 되는데, 갚는 시점에서 소멸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마지막 3년 뒤에 결산기에 한 번만 이렇게 결론을 내기로 하는, 그럼 마지막 3년 뒤에 내가 갚아야 될 돈이 남아있으면 돈을 갚고, 그럼 갚으면 요 저당권을 말소를 해주고, 만약에 그때 갚지를 못하면 내 주택을 경매로 들고 가는, 이렇게 하게 은행하고 갑이 특약을 맺으면 등기 72번 중에서 70번을 생략하고 2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설정 1번, 말소 1번. 근데 그렇게 하려면 원래 돈을 갚는 순간이 되면 저당권이 소멸해야 되는 게 부종성인데, 이 부종성을
지키지 않기로 합의를 해야만 이게 가능하죠. 이렇게 부종성의 예외, 부종성을 깨트려서 부종성을 지키지 않기로 합의하는. 그럼 우리가 약속한 날짜까지는 돈을 갚는 순간이 오더라도 사라지지 않기로 합의하는. 이걸 앞으로 우리는 건저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가면 건저당 이렇게 하죠. 그럼 이 여러분은 건저당을 뭐로 머릿속에 그리면 편하냐면, 자, 마이너스 통장을 생각해 보랍니다. 그럼 건저당으로 하더라도 돈을 중간에 갚는 시점이 나온다고 해서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기로 약속은 했지만, 이 주택을 근거로 돈 빌려갈 수 있는 한도치는 은행에서 잡겠죠. 그 우리가 한도치, 돈 빌려갈 수 있는 한도치를 우리는 채권 최고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을 생각하면 마이너스 통장에서도 마이너스 할 수 있는 한도치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도가 있고, 그럼 마이너스 통장하고 건저당은 느낌이 똑같은데, 마이너스 통장은 신용 가지고 담보를 하는 반면에 건저당은 그래도 저당이니까 토지나 건물이 와야 된다, 그 차이만 빼놓으시면 여러분이 건저당은 부종성의 예외다. 그래서 건저당은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을 정해놓으니까, 그럼 가배주택에다가 이 가배주택을 담보로 건저당을 설정하고, 그럼 채권 최고액 1억을 딱 정해놓으면 결산기 약정한 3년 동안에 돈이 들고 나고 하다가 마지막에 갚아야 될 돈이 7천으로 결정되면 값은 7천을 갚고 등기 말소 요구하고, 마지막에 결정된 돈이 1억을 초과해서 1억 5천이 되면 1억 5천을 갚고 말소 등기 청구하는, 이렇게 한도를 정해놓는 거다. 그게 건저당이다. 그럼 요즘 우리 은행에 가서 돈 빌리면 다 건저당. 채권 최고액은 빌려갈 수 있는 한도치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 갚아야 될 돈이 아니고 빌릴 수 있는 한도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 갚아야 될 돈은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겠죠. 그럼 한도는 1억인데 실제 갚아야 될 돈은 7천이 될 수도 있고 2천이 될 수도 있고 1억 2천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알 수 없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럼 등기부 등본에 길거리에서 등기부 등본을 하나 길거리에서 주워서 보니까, 자, 1번 저당을 1억 5월 1일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는 요 1억은 현재 빌려간 돈입니까? 빌려갈 수 있는 한도치입니까? 예, 실제 현재 빌려간 돈이란 말이에요. 현재 빌린 돈이 1억이겠지. 갚아야 될 돈. 그런데 만약에 등기부등본에, 자, 1번 건저당을 1억 5월 1일 이렇게 돼 있다면, 요 1억은 의미가 현재 빌려간 돈이 아니고 빌려갈 수 있는 한도치, 빌려갈 수 있는 한도를 정한 거죠. 그럼 우리가 똑같은 1억인데 요건 현재 갚아야 될 돈을 말하고 요건 빌려갈 수 있는 한도치를 말하는 거지, 실제 갚아야 될 돈이 1억인지 7천인지 3천인지는 나중에 봐야 된다. 그걸 뭘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이 1억이 빌려가는 돈인지 빌려갈 수 있는 한도치인지 알 수 있느냐 하면, 1번 저당이라고 돼 있을 때는 빌려간 돈이고 1번 건저당이라고 돼 있을 때는 빌려갈 수 있는 한도치죠. 그래서 그럼 건저당을 할 때는 건저당이라는 이 건자가 붙은 이 문구, 건저당이라는 요 문구가 반드시 등기부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등기상에 기재해야 된다. 그 다음 채권 최고액, 빌려갈 수 있는 한도치도 등기부상에 표시가 돼야 된다. 그래야 이게
얼마까지 빌려갈 수 있는 이 주택이 한도치인지 알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럼 건전항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통장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이 소멸한다. 원래는 다만 이 부종성을 지키지 않는 것이 건전항이다. 그럼 건전항이라는 것은 똑같은 등기부상의 1억이라도 의미가 다르다. 그걸 제3자인 우리가 알려면 건자라는 문구가 들어와야만 알 수가 있다. 그럼 건전항이라는 문구와 채권 최고액이라는 이 한도치는 등기부상에 기재가 돼야 된다. 그래야 저당권하고 구별될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올해 주택관리사 건전항 시험의 정답이 이겁니다. 채권 최고액은 필요적으로 등기해야 된다는 것. 이게 상식이라는 거. 건전항이라는 문구 등기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올해 나왔다. 이 건전항의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메가랜드 작년 11월 달에 그 기초 강의 해줄 때 이 건전항의 기본 개념을 잡아줬습니다. 물론 이제 건전항의 기본 개념을 잡아줬다고 해서 뭐 제가 이제 제가 건전항 나올 거 예측하고 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뭐 실제 건전항이 실제 시험에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물건의 8문제니까요. 저당권에서 2문제, 3문제 나올 건 아니니까 저당권의 일반 이론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지 뭐 건전항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담보물건의 특성을 공부하면서 이 건전항은 원래는 담보물건은 부종성이 지켜지지만 그래서 돈 갚으면 저당권은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저당권이 있다. 그걸 우리는 건전항이라고 하고 그 건전항은 부종성의 예외다. 그럼 건전항은 저당권하고 어떻게 구별할 거냐? 이렇게 구별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런 거는 등기에 기재가 돼 있어야 제3자가 저당인지 건전항인지 빌려간 돈인지 한도치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건전항과 같은 이런 저당권의 개념은 돈 빌려주라. 돈 빌려줄게. 부동산 담보 갖고 와라. 담보 갖고 올게. 이렇게 합의를 해야 되니까 이런 저당권, 질권은 우리가 약정담보물건, 약속을 해야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건이 아니라 법정담보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치권은 세탁소 주인하고 옷을 맡긴 자가 나중에 내가 세탁비를 가져오지 않으면 옷을 들고 안 줘도 좋다라고 합의한 게 아니고 그냥 세탁비 안 주면 합의가 있건가 말았던가 나는 세탁비 받기 전까지는 옷 못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럼 만약에 이 을이 세탁비를 받기만 받으면 남의 옷을 들고 올 수 있는 유치권은 사라지는 거죠. 그럼 채권이 사라지면 유치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건 예외가 없어. 남의 물건을 들고 있으려면 자기 돈 받기 위해서 들고 있는 건데 자기가 받을 돈이 사라지면 유치권은 무조건 사라져요. 그럼 이거는 부종성의 예외가 아니고 부종성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럼 법정담보물건, 유치권과 같은 법정담보물건에서는 부종성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이고 건전항과 같은 약정담보물건에서는 부종성의 예외, 즉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느슨하게 작동한다. 앞으로 부종성이 뭐냐? 하나가 죽으면 같이 따라 죽는 운명공동체를 부종성이라고 한다. 그럼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 저당권, 질권도 소멸한다. 그게 부종성이다. 다만 이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고 예외가 되어 있는 그게 건전항이다. 그러나 유치권과 같은 법정담보물건에서는 부종성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자, 이게 첫 번째 부동성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수반성을 보러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수반성과 관련해서 수반성은 함께 이전한다는 개념. 그럼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유치권, 저당권도 함께 이전한다. 이게 수반성. 크게 보면 이것도 부동성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가장 쉽게 우리가
저당권을 예로 들면, 자,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주고 믿지를 못해서 갑의 주택에다가 저당을 잡았는데, 갑이 돈을 안 갚으면 경매에서 내 돈 찾아가겠다는 소리겠죠. 근데 만약에 을이 갑한테 1억 받을 권리를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죠. 그 채권을 양도하든 채권을 매매하든 이렇게 넘겼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을이 갑한테 1억 받을 권리를 병한테 8,500에 팔았다면 이런 거를 우리가 할인, 뭐 할인 옛날에, 그 다음에 깡, 해결사, 떼인 돈 받아줍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을이 갑한테 받을 돈을 병한테 넘기면, 자, 을이 돈 받을 날짜가 12월 1일인데 이 채권을 6월 달에 병한테 넘겼다면 병이 12월 달에 갑한테 가서 이제 돈 달라고 하겠죠. 내 돈 갚아라. 네가 을한테 줘야 될 돈 내가 샀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만약에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이 주택을 경매를 해서라도 내 돈 찾아가야 될, 경매를 할 수 있는 자는 을입니까? 병입니까? 병이겠죠. 을이 돈을 못 받았을 때는 을이 경매하러 가는 거고, 병이 돈을 못 받았을 때는 병이 경매하러 가야 되니까, 그럼 채권이 이전하면 저당권도 이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채권자가 바뀌면 저당권자도 바뀐다. 그걸 우리는 수반승이라고 한다. 그래서 채권자가 바뀌면 저당권자도 바뀌는 것을 수반승, 함께 이전한다는 측면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수반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의 특징 중에 이 두 번째가 수반승의 개념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불가분승입니다. 자, 이 불가분승의 개념에 피담보 채권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변제되기까지는 유치권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이것도 이제 쉽게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리고 주택의 저당을 잡아놨는데, 자, 갑이 9천만 원을 갚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럼 갑이 9천만 원을 갚으면 1,000만 원이 남았죠. 그럼 이런 저당권도 9천만 원어치는 소멸하고 이제 1,000만 원어치만 존속하느냐, 아니면 나머지 1,000만 원 다 갚기 전까지는 저당권은 여전히 1억에 대해서 다 존속하느냐. 물론 다 존속하겠죠. 그럼 피담보 채권이 전액 변제되기 전에는 유치권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 말은 갑이 1억 중에서 9천만 원을 갚아도 나중에 나머지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을은 이 주택을 경매를 하러 가겠죠. 이 주택을 경매를 신청할 때 1,000만 원어치만 집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집에 이만큼만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주택 전체를 다 들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0만 원 남았다고 해서 1,000만 원어치 저당권만 남아있는 게 아니다. 다 남아있는 거다. 자, 이걸 유치권으로 바꿔서 이제 설명해 보면, 갑이 을한테 애완견을 맡기고 이 수의사가 치료비를 못 받았다고 애완견을 안 주고 있다. 그럼 치료비가 20만 원인데 갑이 을한테 5만 원을 들고 와서 애완견을 달라고 하면 을은 나머지 15만 원 받기 전까지는 애완견을 다 못 주겠답니까? 아니면 애완견 5만 원어치만큼은 돌려줘야 됩니까? 그럼 뭐 다리 한쪽 떼가줄까요?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수의사라면 5만 원은 받더라도 나머지 15만 원 오기 전까지는 애완견 전체를 못 준다지 받은 만큼 줘야 되는 게 아니죠. 그럼 그게 불가분성. 피담보 채권이 전액 변제되기 전까지는 유치권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유명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 그 판례가 이런 겁니다. 자, 이
을이라는 자가 갑한테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이 다세대 주택에다가 알루미늄 샤시를 집어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알루미늄 샤시를 다 집어였는데 이 전체 샤시를 집어연 것이 거의 4천만 원쯤, 한 집당 500만 원씩 해서 4천만 원쯤 되는데 갑이 이 샤시 값을 안 주니까 이 을이 그 중에 101호만 점유하면서 나는 사시값 주기 전까지는 이 집에서 못 나간다고 유치권을 행사했을 때 이 101호에 들어간 샤시 값은 500만 원밖에 없죠. 다 해야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갑이 500만 원 들고 와서 101호에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 소리 하냐? 500만 원이 아니고 4천만 원을 줘야지. 4천만 원 주기 전까지는 이 집에서 못 나간다지. 500만 원 주기 전까지는 이 집에서 못 나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불가분성이다. 그럼 점유는 101호만 하고 있지만 샤시값은 101호에 들어간 샤시값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세대 주택의 집의원 샤시값 다 받아야 된다. 그걸 우리는 불가분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담보물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그 다음 네 번째 물상대의성을 갖고 있다. 자, 요 담보물건의 특성 중에 요 물상대의성,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요 네 번째 물상대의성이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그 다음 요 부종성이나 수반성이나 불가분성은 시험에 출제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다만 시험에 다음 중 담보물건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출제되지는 않고 다음 중 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하면서 이런 판례가 나오고 다음 중 건저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하면서 채권 최고액이나 건저당이라는 문구는 등기를 반드시 필요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지문이 등장하는 것이지 이렇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다만 담보물건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여러분이 배워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요 담보물건의 불가분성입니다. 자, 이렇게 불가분성,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의성을 하면서 방금 했지 않습니까? 저당권하고 이제 건저당권의 차이점 했고 유치권하고 저당권의 차이점 했고 그 다음에 질권은 도대체 뭐냐? 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다.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물건의 형태를 머릿속에 그려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오늘은 여러분이 기초반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얼굴 하나, 사람을 하나 그리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뼈대만 이렇게 잡아두시라는 거예요. 뼈대만 이렇게 잡아두면 나중에 안에 눈 그리고 코 그리고 입 그리고 뭐 머리카락하고 손가락 그리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 과정에서 하나하나 채워가는 것이고 오늘은 전체, 그래서 지금 기초 과정은 전체적인 윤곽만 툭툭 그리라는 거예요. 다만 이 윤곽을 그린다는 것이 만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음 민법을 접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기존의 민법을 좀 해왔던 분이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한 적은 없고 그냥 단순하게 외울까 안 외울까 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항상 이게 뭐가 공중에 붕 뜬 기분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가 정리가 되고 뼈대가 잡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뼈대를 안 잡고 대충대충 외우고 암기를 해도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종합적으로 자주 나오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자꾸 못 풀게 만드니까 그만큼 시험이 회차가 거듭될수록 시험이 정교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이제 민법을 좀 시간 날 때 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림 그려놓고 따라오시면 나중에 점수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는 것이지 또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듯이 암기하고 하면요. 그 점수가 그 점수라서 1년을 공부 더 하나 덜 하나 뭐 상관없이 점수가 내나 50점에서 55점, 뭐 40점에서 55점 맨날 외웠다가 또 잊어먹었다가 외웠다가 잊어먹었다가 하니까요. 점수가 변동이 없어요. 좀 이해를 해놓으면 나중에 70점, 80점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따라오시는 거, 시간이 있을 때. 그래서 특히 이제 공부를 이 주택관리사는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실강보다는 동영상 수업을 듣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할 형편도 안 되고 또 시간도 없고 그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년, 3년 하는 것도
남들한테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이게 뭐 내가 공부할 시간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시험은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슬프게 민법을 조금 알긴 아는데 맨날 그거.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지문을 알 거는 같은데 몇 번 들었으니까 몇 년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몰라서 시험 놓으면 또 틀리고 들을 때 그때 뿌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제대로 한번 해놓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담보물권의 특성 마지막이 물상대위성입니다. 그럼 이제 물상대위성이 뭔지 한번 보자. 자, 갑이라는 자가 을이라는 자한테 돈을 빌려 쓰고 자기 주택에다가 저당을 잡아줬는데 이 주택이 화재로 불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이 주택이 화재로 불타면, 자, 기본적으로 이 저당권은 화재로 불타면 저당권은 소멸입니다. 왜? 주택이 불타면 주택에 붙어 있던 소유권도 소멸입니다. 그럼 이 주택이 불타면 소유권도 소멸이고 저당권도 소멸이고. 자, 쉽게 가죠. 이제 이 집이 불타면 이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자 없죠. 그럼 사용 수익 처분이 다 불가능해졌으니까 소유권 소멸. 자, 이 불타버린 주택을 경매하러 갈 수 없죠. 그럼 저당권도 소멸. 그래서 목적물이 멸실하면 목적물에 붙어있던 물건은 소멸한다. 절대적 소멸이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게 소멸해버리면 혹시 이 주택이 화재보험에 들어있어서 보험금 받을 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갑에게는 차용증만 가지고 돈을 빌려준 친구 4사람이 1억씩 빌려준 4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제 여러분 을은 주택에다가 저당 잡고 돈 빌려줬죠. 그럼 주택이 불타면 저당권 소멸이죠. 그럼 여러분은 돈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주택에다가 저당 잡아서 돈 못 갚으면 이 집 팔아서 내 돈 찾아가야 되는데 이 집이 불탐으로써 저당권이 사라지면 여러분은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받아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저당권이 소멸하는 거지 채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니까 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매할 집이 없는 거지. 그럼 보험금 받은 게 있으면 그 보험금에서 내 돈 찾아갈 수 있는데, 자, 이 저당권이라는 물건 팔아 경매에서 내 돈을 내 순서만큼 먼저 찾아가는 게 저당권인데, 저당권의 본질이라는 것이, 질권의 본질이라는 것이 우선 변제권인데, 내 돈을 찾아가는 우선 변제권인데 1번 저당권은 2번보다 우선해서, 2번 저당권은 3번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돈 찾아가는 게 저당권의 본질인데, 그건 사라지고 채권만 남으면, 자, 을의 채권과 A, B, C, D의 채권은 다 평등하죠. 그럼 보험금 1억으로 나온 게 있어도 1억 가진 자 5명이서 시간에 관계없이 채권은 다 평등하니까 안분배당을 해버리면 전부 2천만 원씩 찾아간단 말이에요. 평등하게.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돈 빌려주는 은행 입장이면 섬유공장 주변에 위치한 집이라서 화재에 취약한 주택 근처에서는 함부로 저당 잡고 돈 빌려줄 생각을 할까요? 안 하겠지. 왜? 집이 불나는 순간에 은행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게 아니라 남들하고 동등해지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집이 불이 안 나고 나중에 을이 갑한테 돈 못 받으면 이 집을 팔아서 경매를 해서 돈 찾아간다고 배당받을 때는 1순위 배당을 을이 받고 먼저 1억을 찾아가고 남은 게 있으면 A, B, C, D가 갈라 가져가겠지. 그건 을이 알 바 아니죠. 그런데 이 집이 섬유공장 주변에 위치해서 화재가 잘 나서 쉽게 옮겨붙을 수 있으면 을은 다른 채권자들하고 동등해지잖아요. 그럼 섬유공장 주변에 있는 집은 은행에서 대출을 잘 안 해주고 끓이겠죠. 그래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섬유공장 주변에 있는 집도 당신은 안심 놓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게 할 테니까 안심 놓고 돈 빌려줘라. 그럼 집이 불났는데 무슨 재주로 내가 먼저 받습니까? 그때는 이 저당권이 주택이 화재로 멸실해도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고 주택에 옮겨갈 수 있다. 저당권이 죽지 않고. 그럼 저당권이라는 이 권리가 주택에 붙어있던 저당권이 다른 물건, 금전 위에 대신 위치를 잡는 성질. 그걸 물상대위라 한다. 그럼 이렇게 옮겨가게 하지 않아도 어른 돈 받을 권리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남들하고 동등했었는데 옮겨가게 하니까 이제 저당권으로서 돈 찾아가니까 남들보다 우선해서 찾아가죠. 그럼 물상대위라는 성질을 인정하는 것은 돈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우선해서 변제받는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당권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보험금에서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럼 우선 변제권 확보 수단이라면 그럼 우선 변제권이 있는 물건은 물상대위를 인정할 수 있죠. 그럼 앞으로 전세권도 질권도 또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도 전부 물건은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 물상대위가 됩니다. 그럼 거꾸로 우선 변제권이 없는 물건은 물상대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니까 유치권은 자기 돈 받기 위해서 남의 물건 들고 있는 권리지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자 우선 변제권이 유치권에는 없고 저당권 질권에는 있습니다. 유치권은 경매를 해도 지 돈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유치권은 집이 경매가 되면 나는 이 집에서 내 돈 받기 전까지 못 나가겠다고 버틸 수는 있어도 경락인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유치권은 유치하는 권리지 돈 찾는 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선 변제권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권리가 물상대위라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 물건한테는 물상대위를 주지만 우선 변제권이 없는 물건에는 물상대위를 안 준다. 그럼 시험에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게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은 유치권은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배울 것이 아니고 물상대위는 우선 변제권 확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만 물상대위를 인정한다. 그럼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물상대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자, 이렇게 논리 전개를 하시라는 거예요. 물상대위는 이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진 궁금증 중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은행에 돈 빌리러 가면 은행은 희한하게 대출을 해줄 때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를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은행은 대출을 받아가려면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랬느냐? 은행은 주택이 불날 때를 대비해서 보험금에 옮겨갈 수 있는 물상대위라는 이 성질을 가지고 싶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러 온 심사하러 온 자한테 화재보험에 가입해 오라고 한다. 그럼 나는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 돈 빌리러 갈 때는 화재보험에 가입 정서를 갖고 오라는 소리를 못 하던데, 안 하던데? 그거는 그 아파트라는 집합 건물은 전체가 원래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관리비의 내용 안에는 화재보험료도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담보로 대출할 때는 그런 거 요구 안 하던데, 그렇죠. 원래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단독주택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갈 때는 은행에서 반드시 이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만약에 이제 이
집이 불나고 보험금 받을 게 생겼는데, 이제 이 보험금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갑에게 지불해버리면 갑이 평소에 집에서 저축하고 있던 5만원짜리와 보험금으로 받은 5만원짜리는 이 중에서 은행이 우선 변제할 돈은 여기지, 여기 아니거든요. 옮겨가는 것은 보험금으로 받을 돈에 옮겨가야지 평소에 갑이 저축하고 있던 돈에 옮겨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요 보험금으로 받은 5만원짜리와 갑이 저축하고 있던 5만원짜리는 표가 납니까? 보험금으로 받은 5만원짜리는 돈에 보험금이라고 찍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의뢰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이 보험금을 함부로 갑에게 내주지 마라. 왜? 갑의 돈하고 섞이면 어떤 돈이 보험금이라서 내가 우선해서 행사하는 돈인지 구별이 안 된다. 똑같은 5만원짜리라서. 그래서 그 보험금이라는 이 금전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험회사에다가 전화해서 내주지 마라. 그럼 만약에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 보험금이나 보상금을 갑이 수령을 했다면, 보험금이나 토지 수용 보상금을 갑이 수령을 한 상태라면 이제 을은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예, 물상대위 할 수 없다. 수령하기 전에 압류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 갑이 수령한 후에는 물상대위 할 수 있다 나오면 X. 이게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또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상대위가 자주 나오는데, 물상대위 나올 때 유치권자는 물상대위 인정하지 않는다도 잘 나오고, 수령하기 전에 압류해야 된다. 지급하기 전에 압류해야 되지. 이렇게 수령해버리고 나면 그때는 물상대위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요게 시험에 또 잘 나오는 문장이라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럼 이렇게 압류를 을이 했는데, 자, 을이 압류를 했는데 압류를 한 자가 3번 저당권이면 나중에 배당받을 때는 을이 제일 먼저 압류했다고 해서 을이 제일 먼저 돈 찾는 게 아니고 1번 저당, 2번 저당이 앞서서 돈 찾아가겠죠. 그럼 이걸 1번 저당권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물상대위를 하기 위한 압류는 반드시 스스로 압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든 누가 하든 하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압류는 자기가 하든 제3자가 하든 누가 하든지 무방하다. 반드시 스스로 압류할 필요는 없다. 이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 주택이 화재로 불타지 않고 주택이 살아있다면, 그래서 갑이 남한테 이 집을 매매해서 파는 경우라면 갑은 매각대금 받을 게 있죠. 그럼 병한테 집값 받을 게 있는데 매각대금에 물상대위 하러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매각대금이나 임대차를 해준 임대차 보증금에는 물상대위 할 수가 없다. 자, 아까 이야기해보죠. 자, 집은 살아있고 소유자가 바뀔 뿐이라면 이 저당권은 소멸할까요?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지. 그래서 나중에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든 간에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제한물권이 우선하니까 이 은행은 경매를 하러 가서 팔 수 있죠. 그럼 팔아서 내 돈 찾아갈 수 있죠. 그러면은 병한테 집은 살아있고 집이 팔릴 뿐이라면 굳이 매각대금에 옮겨가서 뭐 하냐는 거예요. 아까는 주택이 불타면 사라지게 생겼고, 그럼 사라지게 되면 단순한 채권밖에 남지 않으니, 그럼 이런 은행은 불나기 쉬운 쪽에 있는 집에는 우선 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많으니까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할 거다. 대출을 끌일 거다. 그래서 불나기 쉬운 곳에 위치해도 당신의 저당권은 사라지지 않고 보험금에 옮겨갈 수 있을 테니까 안심 놓고 돈 빌려주라. 이게 물상대위의 취지인데, 주택이 불타지 않고 살아있으면 저당권이 죽은 게 아닌데 저당권이 뭐가 답답하다고 매각되면 옮겨갈 거냐 말이에요. 옮겨갈 이유가 전혀 없다. 왜?
불리한 게 없었어. 그래서 매각대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시험에 이렇게 독자적으로 제일 잘 나오는 게 이 물상대위인데, 다음 중 담보물건의 물상대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담보물건에서 물상대위는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수단이므로 전세권에는 인정이 돼도 유치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2. 이런 물상대위는 그 보험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3. 그 압류는 자기가 하든 제3자가 하든 누가 하든 하기만 하면 되지 반드시 스스로 압류할 필요는 없다. 예, 맞습니다. 4. 매각대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에는 물상대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번이 정답이겠죠.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상대위를 하나 알아두시라 합니다. 자, 이렇게 방금 봤던 이런 물상대위는 대충 용어만 잡은 게 아니고 이렇게 물상대위라는 걸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 설명을 했잖아요. 하는 과정에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었고 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이 본질이다. 물상대위가 뭐냐? 이렇게 설명했죠.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기본 과정을 할 때는 하나하나의 이론을 물상대위 이렇게 설명하듯이 20분 정도, 15분 정도를 투자해서 하나 이론 할 때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체적인 틀만 보고 왔고 물상대위를 이렇게 함으로써 맛만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게 이제 오늘 물건이 뭐냐? 물건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거 하는 과정에서 본건이 뭔지, 점유권이 뭔지 개념을 잡았고 본건은 점유를 할 수 있는 걸 정당화시켜주는 근거가 되는 권리다. 그런 본건에는 또 그럼 뭐가 있느냐? 그 본건 안에 소유권 제한물건, 제한물건 안에 용익물건, 담보물건. 그럼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건에는 어떤 게 있느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럼 용익물건을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느냐? 어떤 거는 토지에 대한 권리고 어떤 거는 토지 건물 다 되는 권리라서 그렇다. 물론 그 외 차이도 있다. 그럼 또 담보물건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그런 담보물건의 기본적인 특성에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이런 기본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다. 자, 그런 부종성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럼 이런 부종성에 맞지 않는 권리가 있더라. 그런 게 당사자 간의 특약 합의로 부종성의 예외를 인정한 건저당이라는 게 있다. 이 건저당의 개념이 바로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을 생각하면 떠오른다. 그래서 저당권인지 건저당권인지를 제3자가 구별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상에 이런 게 표시가 돼야 된다. 그 등기해야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가 바로 올해 주택관리사의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를 풀어갔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채권법의 개념을 기본 과정에서 해야 될 전체를 한번 3시간에 걸쳐서 정리를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오늘은 물건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